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 4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표집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샘플링이라고 얘기하죠. 샘플링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연구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모을 때 우리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경험 가능한 것으로서 바꿔내는 것, 혹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숫자로 바꿔내는 것, 엑셀에 들어가 숫자로 바꿔내는 것을 측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측정이라고 하고, 오늘은 샘플링. 우리가 보통 서베이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분만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표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궁금하신 거죠. 가령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보면 1,000명만 갖고 하거든요. 어떻게 1,000명만 갖고 하는데 그것이 5천만 명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통계학적인 기초 지식이 밑에 깔려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른바 센서스와 표집. 그러니까 센서스는 뭐고 표집은 뭐고, 그리고 센서스가 정확하냐 표집이 정확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표집의 원리, 그러니까 샘플링의 원리, 어떻게 이른바 조그마한 샘플링을 갖고 이제 전수, 이른바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통계 기본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숱하게 접하게 되는 여론조사를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여론조사를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거철이 올수록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 여론조사가 다 이 샘플링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해보고, 그리고 샘플링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류들, 그 다음에 샘플링을 어떻게 오류 없이 할 수 있는가, 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이 사이버 캠퍼스의 그 출석날을 보니까 굉장히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뭐 제 나름대로 들을만하다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로는 이제 좀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가 27명이니까 모두는 못 오지만 이제 돌아가면서 한 10명 이내로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조금 1년 동안 뭐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온라인만 수업하는 거는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랑, 이종원 원장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추석 이후에 랜선 미팅이라도, 그러니까 줌을 이용해서 랜선 미팅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벌써 다음 주면은 추석주가 들어가는데, 추석 끝나고 한 10월 초 정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강의를 많이 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좀 랜선 미팅을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수업에 27명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할애해서 랜선 미팅 같은 걸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표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헌법을 보면은 센서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 헌법 1조가 입법부에 대한 절이고, 1조의 1절이 이 헌법에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절 하원과 관련돼서 사망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상원은 100명이고 하원은 435명입니다. 100명은 50개 주 곱하기 한 주에서 2명씩 해서 1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처럼 큰 주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은 하원을 내고, 그 다음에 적은 주는 인구수에 비례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회는 상하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원은 아까 했듯이 주간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인구가 많은 주가 적은 주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상원의 수는 동수로 하고
대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구가 적은 주의 대표성이 더 많아지니까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합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인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원의 수는 하원의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한다. 그러니까 하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연방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했을 때 3년 이내에 하고 그 후로는 10년마다 법률에 정한 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센서스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미국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원을 구성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집적세를 이제 걷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790년에 최초 인구 센서스라고 이때부터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올해도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20 my2020.census.gov 이런 데 들어가면은 올해 미국 시민들도 센서스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센서스는 그야말로 미국 전수조사죠. 전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원을 구성하거나 혹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나라 어떤 정해진 구역 내에 몇 명이 사느냐 를 조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10년마다 한단 말이죠. 근데 선거라든지 중요한 국민의 의사에 물을 때는 그 센서스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 했던 센서스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죠. 샘플링과 센서스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센서스는 그야말로 전수조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수조사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죠. 하지만은 만약에 미국의 헌법으로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전에 했던 센서스를 지금 이용하는 것 혹은 5년 전에 했던 것들을 지금 이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샘플링을 한다는 겁니다. 샘플링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샘플링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칙, 원칙들만 잘 지키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수조사보다 샘플링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요만한 양동이에다가 음식을 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의 이제 커다란 음식을 이제 삽으로 이렇게 저으면서 끓였어요. 그러면은 이 국의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양동이 한 양동이를 다 먹진 않잖아요. 한 양동이를 다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나눠줄 음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숟가락을 떠서 간을 보죠. 그리고 한 숟갈을 보고 맛이 간이 들었으면은 이 양동이 전체 음식이 간이 들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센서스는 이 양동이에 있는 음식 전체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샘플링은 한 숟갈을 떠서 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숟갈을 떠서 간을 봐도 양동이 전체의 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샘플링이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죠. 중국 같은 경우 13억 인구의 센서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도 이제 센서스를 정기적으로 하죠. 근데 중국은 센서스를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센서스를 하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센서스를 하는 동안에 인구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인구수를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국 당국도 정확하게 자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전 국민의 의사표현도 여론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매년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지도 않은 센서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샘플링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샘플링을 통해서 즉 소수 전체의 부분을 갖고 어떻게 전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 전체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몇 가지 용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전수입니다. 이게 전체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전수를 이렇게 통계학에서는 population,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모수라고 합니다. 보통 대표적인 모수가
어, 그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평균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우리가 보통 이 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때 쓰는데 평균은 그야말로 평균값이죠. 표준 편차는 그 각 국민이라 치면 사람 간의 어떤 분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리스 문자로 평균은 뮤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퓰레이션 모집단 전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모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뮤와 시그마는 모수에 해당하는 거죠. 즉 모집단의 특성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집단 중에 일부를 덜어내서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갖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하나씩 취합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것을 모집단이라고 했으면 이게 파퓰레이션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모집단에서 일부를 덜어낸 것 이것을 샘플이라고 샘플의 통계치를 우리가 보통 스태티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본도 똑같이 표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샘플에서의 어떤 특성, 이 집단의 특성은 보통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평균은 x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모집단의 특성인 뮤와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기 힘드니까 샘플을 통해서 스태틱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즉 x바와 s를 통해서 추정하는데 그래서 이 평균치를 갖고 이 스태틱스 샘플 값을 갖고 모집단의 값을 추론하는 것 이거를 인퍼런스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추정하는 게 샘플의 값을 갖고 이걸 추정하는 게 보통 우리는 통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정 통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 근데 보통은 재밌는 건 뭐냐면은 대개의 어떤 집단은 이거의 특성은 이 모집단의 특성은 뮤와 평균은 뮤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되는데 대개는 이거는 정규 분포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는 것은 노멀하다. 즉 보통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보통 이런 식의 종 모양의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되거든요. 즉 평균을 중심으로 다시 했죠. 평균이죠. 뮤죠.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값으로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극한값,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값은 조금 있는 이런 식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샘플도 그러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죠. 평균은 x바고 표준 편차는 s인. 그래서 요 샘플의 값, 이게 스태틱스라고 했죠. 이걸 갖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값, 즉 모수라고 했죠. 모수를 추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퍼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울 텐데 보통 이걸 할 때 우리가 보통 이게 추론을 할 때, 이렇게 추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모집단도 그렇고 이 샘플링도 그렇고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가정인데 정규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종용분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종 모양. 근데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 정규분포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키 같은 거, 뭐 키라든지 몸무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남자의 평균 키는 보통 한 175 정도 너무 큽니까? 하여튼 175.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평균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몰려 있죠. 그리고 아주 큰 사람과 아주 적은 사람들은 소수에 분포하지 않습니까? 몸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70을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75에서 한 요 정도 사이, 75에서 한 65 사이에 평균이 몰려 있고 아주 100kg 이상의 사람과 그리고 뭐 40kg 이하의 사람, 이런 극한값들은 양쪽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어떤 세상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미국 시카고 대학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모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못을 세워놨어요. 못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여기서 공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설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단추 딱 누르면 이제 박스 이게 열리면서 공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죠. 이렇게 공이 막 굴러 떨어지겠죠. 공이 못을 움직이면서 공이 밑에 쌓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쌓일까요? 공이 쌓일 때 이런 모양으로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놀이기구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어떤 사건들을 무한으로 반복하고 그것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분포는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정규 분포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시카고 대학에 했다는 그 실험,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 경우는 요쪽을 막은 겁니다. 막아서 약간 기울어지게 했는데 실제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거는 약간 치우치게 돼 있고 이 부분. 이건 보세요.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공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부딪히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쌓이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중앙값 중심으로 이렇게 높이 쌓이고 양쪽의 극한값들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건들을 무작위로 반복하면은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웬만한 분포들은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때 세상의 웬만한 것들, 요거 아까 했듯이 이쪽 모집단인 죄송합니다. 모집단도 이 뮤와 시그마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균표를 간다 가정하고 이 샘플링도 x 바와 s라는 정균표는 이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의 웬만한 분포는 정균표를 따른다 이 가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잠깐 여담으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남성분들은 군대를 많이 갔을 거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마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셨는데 뭐 병원 간호사 업무도 군대만큼 빡세다고 하니까 감이 이렇게 느낌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군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험한 조직들 혹은 이제 강도가 센 조직을 보면은 상은 적죠. 보통은 상이라든지 칭찬은 적어요. 칭찬은 적어. 근데 벌이라든지 혹은 뭐랄까요.
뭐 간호사 선생님들은 뭐 태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막 쪼는 거죠.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조직에 가면은 상은 적고 벌은 많을까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규분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로. 이렇게 정규분포는 아까 했듯이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양 모양 그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적, 우리가 사격 성적으로 가정해 봅시다. 사격 성적은 항상 평균값에 몰려 있죠. 사격을 100점 만점이라면 보통 뭐 50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50점부터 뭐 60점, 그 다음에 40점 사이에 웬만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90점 이상인 사람, 90점 이상의 사람은 아주 소수죠. 90점 이상의 사람은 아주 소수고, 그 다음에 20점 이하인 사람도 아주 소수겠죠. 그죠?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 원래 이제,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중간만 가라는 거는 이제 정균포상에서 이 평균치만 하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세상에 아주 잘하는 사람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군대 사격의 예를 들었죠. 아주 잘하는 사람과 아주 못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죠. 이쪽엔 상을 줍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쪽엔 벌을 주겠죠. 근데 정규분포의 또 다른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regression to the mean이라는 원리인데, 이거 나중에 통계 때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regression, 회귀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즉 양극단은 평균으로 갈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점 있던 사람들은 벌 받으면은 최소한 평균 근처로 회귀하겠죠. 성적이 오를 겁니다. 근데 상을 줬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상을 줬다고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길만 남은 겁니다. 상을 줘봤자. 그러면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타당하겠습니까? 상을 줘봤자 더 잘하는 것보다는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은 줄이고, 그리고 벌을 주면 어쨌든 평균으로 더 높아질 게 있으니까 벌은 늘리는 게 합리적인 조직 관리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는, 특히나 어느 조직이나 상보다 벌이 많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정규분포라는 게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원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이제 정규분포라는 거죠. 어떻게 흥미롭습니까? 나중에 이제 통계 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용어를 이해했고, 그러면 어떻게 부분으로 이 스태틱스, 샘플링으로 어떻게 모수를 추정하냐 이 문제인데, 이걸 한번 보시죠. 보통 아까 했듯이 이게 파퓰레이션입니다. 국민 전체입니다. 국민 전체의 평균값을 이렇게 n으로 나눈 거죠. 전체를 더해서 n으로 평균값을 낸 거죠. 시그마는 이렇게 각 평균을 하나씩 빼가지고 그것을 다 더한 다음에 제곱해서 이게 나눈 이겁니다. 이건 뭐 계산식을 알 필요는 없고 이게 평균과 시그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샘플링을 하면은 거의 샘플링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도 사람들을 샘플링해서 평균을 내고 경북 사람들을 샘플링해서 평균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경기도 사람의 샘플링, 충청도 사람의 샘플링, 경북 사람의 샘플링, 요것이 다 X 반대, 요것의 평균값, 경기의 평균값, 충청의 평균값, 경북의 평균값을 요거 전체 평균값은 거의, 즉 이게 표현하죠. 미인이 이제 평균인데 요 X바들의 평균은 거의 뮤랑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거의 평균이 뮤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요게 평균의 뮤인데, 요게 평균의 뮤인데, 우리가 샘플링을 샘플 1, 샘플 2, 샘플 3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무수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의 평균이 x바 1, x바 2, x바 3인데, 요것 전체를 평균한 값, 즉 min x바가 거의 뮤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요것과 요게 일치하는 게 샘플 자체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샘플들을 무수하게 했을 때 요 샘플들의 평균값이 뮤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평균값들의 표준 편차, 요 평균값들의 표준 편차가 거의 뮤와 그러니까 시그마랑 일치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수히 많은 샘플과 그 샘플들의 그 평균을 안다면은 우리가 뭐랄까, 모집단의 평균과 그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바는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무수한 샘플링들의 분포는 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들 자체가 무수하니까, 샘플링에서 샘플들의 x바가 무수하니까 요것 자체도 분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것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 자체도 정규 분포가 되는데, x바의 정규 분포죠. 이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뮤를 평균으로 하고 이것의 자신의 이것 개별 표준 편차의 그걸 n수로 나눈 것, n 시그마로 나눈 것의 편차만큼으로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샘플을 갖고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샘플을 갖고 어떻게 모집단을 추정하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퍼런스 하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샘플의 평균 값의 그 자체의 평균은 그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항상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쉽게 설명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러니까 샘플의, 말로만 해볼게요. 샘플의 평균들의 평균은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일치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티어럼,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아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모집단이랍니다. 모집단은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생각해보세요. 5천만 명의 평균값입니다. 5천만 평균값을 우리가 5로 잡읍시다. 이거의 특성은 뭐냐면은 평균이 5입니다. 평균이 5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제 10 정도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은 평균이 거의 5에다가 표준 편차는 거의 10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알려면 우리가 전수조사, 센서스를 해야 되잖아요. 센서스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샘플링을 한단 말이죠.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 사이즈가 이제 크면 클수록, 즉 샘플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모집단에서 많이 갖고 온다는 거죠. 크면 클수록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적당히 크게 해봅시다. 샘플 사이즈를 한 뭐 500 정도 극한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샘플링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샘플링을 뭐 100번 정도 해봅시다. 샘플의 개수를 한 100개 정도 해봅시다. 저기가 이게 민감한데 하여튼 뭐 한 100개 정도, 99개 정도 했다고 해봅시다. 100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샘플이 나오겠죠. 샘플 크기는 아까 얼마 있습니까? 샘플을 보면은 아까 샘플 크기는 500이었죠. 샘플 크기는 500이었고 그런 걸 몇 번 한다고 했어요. 이런 샘플들을 요거 하나하나가 샘플입니다. 아까 모집단에서 갖고 온 샘플입니다. 샘플 크기는 이게 각 하나가 샘플 크기는 500이었고 그리고 이런 샘플의 개수는 101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101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서 요 샘플의 평균이 뭡니까? 이게 X바죠. 5.5입니다. 아까 모집단의 평균이 뭐였죠? 5.01이었습니다. 요 샘플링의 평균이 뭡니까? 5.5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죠. 요거의 평균값은 5.01, 4.35, 4.09, 5.25, 5.11, 4.51, 5.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집단의 평균값은 뮤는 5.01이었는데 샘플 500개의 샘플 크기가 있는 것들을 100개를 우리가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8개만 나와 있는데 각각의 X바, 그러니까 그 샘플의 평균값이 어쨌든 5.52부터 최소 4.35까지 있어요. 중심극한 정리는 뭐냐면은 요 평균들 샘플, 우리가 지금 샘플의 개수를 101개 갖고 있잖아요. 요 101개의 샘플의 평균들의 분포가 바로 이거죠. 이 분포의 평균값은 모집단의 평균값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실제 보십시오.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의 평균값이 5.01이었죠. 5.01이었는데 아까 그랬듯이 샘플의 평균값들의 분포는 역시 정규분포를 그리고 그 자체를 정규분포를 그리고 그것의 평균값은 5.03이라는 겁니다. 5.01과 5.03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하죠. 다시 말로 설명해 볼게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샘플들의 평균의 분포는 거의, 그러니까 다시 모집단에서 추출한 샘플의 평균들의 분포는 거의, 이때 이제 평균들의 분포에서 이제 요 평균들의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거의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즉 샘플들의 평균값을 다시 평균값 낸 값, 이게 이제 이거죠. 5.03이죠.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값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이거 R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 번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도 설명하고 뭐 개념으로도 설명했는데 다들 이렇게 멍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저도 말하면서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설명드릴까 하고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더니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걸 한번 눌러보면서 한번 심심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샘플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뭐 100개, 50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개개는 하나만 그냥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샘플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샘플 값과 모집되는 값이 거의 일치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이 샘플들 전체의 평균값을 다시 평균하면은 분명히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지만은 우리가 샘플을 여러 개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할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수백 개씩 샘플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하고 그것의 평균값으로 실제 모집단을 추론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게 되는 여론조사의 원리입니다. 혹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론조사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시뮬레이션을 보면, 시뮬레이션을 이걸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겁니다. 요게 이제 샘플의 평균이잖아요. 샘플의 평균 자체도 분포를 갖는데, 요거 자체도 여러 개 샘플이 있으니까 분포를 갖는데, 그 분포의 평균값이 뮤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의 뮤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집에서 심심하실 때 점심 때 해보십시오. 저녁 때. 그러면 제가 말한 게 이해 가실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표준 편차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모집단의 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모집단의 뮤입니다. 뮤인데 일단은 뮤인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죠. 샘플을 통해서 이걸 추론합니다. 근데 샘플 자체도 분포를 가지니까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의 분포가 그러니까 이거죠. 이 샘플들의 평균들의 평균이 뮤와 거의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규분포가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을 1시그마라 그러고 이쪽을 2시그마라 그러고 이쪽을 3시그마라고 해봅시다. 표준 편차죠. 반대쪽으로도 마이너스 시그마와 마이너스 2시그마와 마이너스 3시그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의 속성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1시그마 평균으로부터 2시그마가 있는데 모든 경우의 수의 68%가 포함됩니다. 이 68%죠.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양쪽으로 2시그마 벌어진 거. 정확하게 1.96인데 대충 2시그마죠. 여기에 거의 분포의 95%가 포함됩니다. 95%가. 그리고 3시그마에는 거의 99.7%가 포함되는 거예요. 3시그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에 크게 이제 종형 모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1시그마만큼 거의 경우의 수의 68%가 몰려 있고, 그리고 2시그마의 95%가, 3시그마의 99.7%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평균값들은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는 샘플의 개수를 무한대로 우리가 늘리니까 이 샘플의 값이 무한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이 평균값은 이 샘플의 평균값들은 1시그마 뮤를 중심으로 1시그마 안에 거의 66%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시그마에는 95%. 그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원리까지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하게 되는 여론조사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미국 대선도 올해 있고 우리나라 대선도 이제 내후년에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자주 보게 될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45% 나왔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9월 셋째 주 45% 나왔습니다. 45%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거죠. 우리나라 국민 유권자들을 국민이 한 5천만 명이지만 실제 성인들은 한 3,500만 정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500만 중에서 이 중에 45% 정도가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조사는 1,000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1,000명을 조사한 걸 갖고 우리가 3,500명의 의사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000명 중에 45%, 그러니까 450명 정도가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3,500명의 여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이게 아까 했듯이
아까 샘플링의 원리가 나온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된 걸 겁니다. 우리가 3,500만을 우리가 파퓰레이션이라고 한 거죠. 이건 모르죠. 이거는 샘플링을 한 겁니다. 보통 1,000명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X바가 되는 거죠. X바가 되는데 X바가 지금 45%가 나온 겁니다. 즉 1,000명에 어떤 집단을 1,000명을 샘플링했더니 이것이 정규분포를 그렸을 거고, 이것이 이 평균이 45% 나온 겁니다. 45%라고 나온 겁니다. 45%라고 나온 거죠. 실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여러 개의 X바들의 평균값이 45%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샘플링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 샘플링의 평균값을 그냥 정규분포의 그냥 평균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할 때 어떻게 가정합니까? 그러니까 요 샘플링의 값을 갖고 전체 3,500 국민이 45%가 지지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범위를, 그러니까 실제 모집단의 그것을 딱 45%라고 얘기하지 않고 범위로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범위로 얘기해 줍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3.1%.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3.1이니까 41.9%부터 그죠? 48.1%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45%가 아니라 41.9%에서 48.1%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95%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95% 신뢰 수준은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정규분포의 범위가 떠오르죠. 95%를 커버하는 거는 2시그마라고 했잖아요. 2시그마만큼이면은 평균에서 2시그마만큼 버리면은 이게 거의 95%를 커버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45 마이너스 2시그마, 45 플러스 2시그마가 41.9, 48.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그마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2시그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그마는 한 1.55 정도 되는 거죠. 1.5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전체 국민의 대통령 지지율 9월 셋째 주에 지지율 45%를 정확하게 찍으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샘플 하나로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범위로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9월 셋째 주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41.9%부터 48.1%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그것은 95% 신뢰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까 했듯이 샘플을 뽑았더니 1,000명 샘플을 뽑았더니 그게 45였고 그러면 시그마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표준 편차도. 그러면은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시그마만큼 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95%, 이게 95%가 되는 거니까. 그걸 계산했더니 이 시그마니까 3.1이니까 45에서 3.1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41.9부터 48.1%까지의 범위에 있다고 우리가 여론조사 추론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제 말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결국은 핵심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샘플을 갖고 샘플의 어떤 샘플과 정규분포의 특성을 갖고 이거를 인퍼런스 추정하는 거다.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샘플만 정확한 원칙으로 지킨다면은 거의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서베이를 할 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때 항상 뭘 봐야 되냐면은 질문을 어떤 걸 던졌는지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뭐 45% 우리나라 국민의 한 45%가 지지하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질문을 어떻게 던졌나 봐야 됩니다. 귀하는 이게 갤럽 조사인데 이렇게 던지죠. 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 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에 재질문해서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갤럽 조사는. 그리고 조사 기간도 잘 보셔야 되고 표본 추출을 어떻게 했나 봐야 됩니다. 휴대전화 RDD 무작위 샘플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전화가 15%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주로 하고 집전화가 15% 포함된 거예요.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집전화를 100%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로 가정주부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여론조사가 왜곡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표본 추출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조사상 이런 거 되게 보통은 1000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론조사 할 때는 요거 사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9월 셋째 주 대통령 지지율은 45%의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이걸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응답률을 봐야 됩니다. 응답률은 10%, 16%입니다. 16%는 굉장히 응답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응답률이 5%다 6%다 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명 중에 95명이 응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응답을 안 했을까요? 대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여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응답을 안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당 지지자들이죠. 대통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굉장히 조금 권위주의적인 혹은 억압적인 분위기가 많았을수록 그런 성향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응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더 오버슈팅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표집했는지 그리고 응답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을 배우셨으니까 앞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는 깨인 시민이 요새 깨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인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샘플링이고 샘플링 통해서 어떻게 모집단을 추론하냐 뭐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샘플링만 잘한다면은 여기서 샘플링을 잘한다는 거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랜덤하게 한다는 건데 랜덤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다들 균등하게 선발된다는 겁니다. 즉 주사의 원리로 이렇게 샘플 모집단에서 갖고 온다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동그라미, 별, 세모,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별, 세모, X. 모집단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속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샘플링은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동그라미, 세모, X, 별이 포함되어 있는 샘플이 돼야 되는 거죠. population, 샘플. 이런 특성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갖춰내려면은, 즉, 모집단의 특성을 샘플이 그대로 모사하려고 하려면은,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무작위적으로 뽑아야지, 비슷해지는 거죠. 즉, 로또 하면 41개 보로 굴려가지고 완전히 운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게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만 뽑았다. 즉 샘플링해서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둥글둥글한 것만 이렇게 샘플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샘플에 담긴 것은 동그라미 뿐이다. 그리고 조금 둥글한 세모뿐이다. 이러면은 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이 샘플이.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한테 체계적으로 오류가 생겼으니까 이걸 갖고는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표집을 잘하는,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알려면은 샘플링을 잘해야 되는데 이때 표집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생각해 봅시다. 컨비니언스 샘플링, 즉 우리가 조금 편의적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무작위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편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샘플이 왜곡되겠죠. 그다음에 non response. 아까 했듯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할 때 아까 응답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응답한 사람만 우리가 갖고 여론 대통령 지지율을 추정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응답률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발란터리 리스폰시브. 이건 반대예요. 적극적인 참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선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적극적 지지하는 사람들만 반영되고 non response 대답을 꺼리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자발적으로 반응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뭐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집을 할 때 항상 이 파퓰레이션의 모습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집을 해야 된다. 그 방식은 랜덤이다라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샘플의 오류가 보여준 게 바로 1936년도에 있었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서의 대통령 여론조사였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당시 1936년도 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여론조사했습니다. 그때 공화당에는 랜던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민주당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랜던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즉 이쪽이 67이고 이쪽이 43이 나온다고 나왔어요. 실제 뚜껑을 까고 봤더니 거꾸로 나왔어요. 이쪽이 62고 이쪽이 38 정도가 나왔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샘플링이 오류였어요. 여론조사 때 샘플링 어떤 오류였냐면 이 당시에 전화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전화 여론조사를. 그 당시 이제 30년대 미국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1930년대 미국에서 전화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중산층 이상, 심지어는 부유층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유층만 세계적으로 표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유층들은 공화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전화가 된 사람들만 갖고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공화당 지지자만 샘플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까봤더니 공화당 지지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론조사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죠. 이것도 외에도 되게 많죠. 샘플링을 오류가 생겨나면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것도 대표적이죠.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의 여론조사. 트럼프 여론조사도 실제로는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의 승리를 전망했어요. 근데 실제로 까봤더니 알다시피 트럼프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 3개 주의 원인 때문입니다. 요 5개 주. 요거는 요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론조사 때고 실제 표를 깠을 때 어떤 거냐는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있는 여론주들은 여론조사 때는 민주당 지지가 요 정도였는데 실제 표를 깠을 때 민주당 지지가 더 셌어요. 여기는 공화당 지지가 이런 루이지애나 이런데 보면은 원래 공화당 지지였는데 깠더니 더 공화당 지지가 셌어요. 문제 같은 건 요 5개 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로 나왔는데 깠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화당으로 넘어간 거죠.
플로리다도 역시 민주당 여론조사 때는 민주당 지지였는데 공화당으로 넘어간 거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5개 주가 실제 여론조사와 다르게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승부가 바뀐 거예요. 미국은 알다시피 이제 위너 테이크홀이라서 그 주에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 선거인단을 모두 갖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개 주의 선거인단이 모두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선거 결과가 트럼프 306대 매직 넘버는 270입니다. 270개를 가지면 되는데 270개를 가지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270개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상원의원 수 100명에다가 하원 수 457명이 457인가 453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합친 수입니다. 이 매직 넘버가 270이죠. 270을 넘으면 대통령이 되는 건데 당시 트럼프가 306, 힐러리가 232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론조사랑 실제 투표랑 달랐냐? 그야말로 샤이 트럼프 때문이죠. 샤이 트럼프. 샤이 트럼프가 뭡니까? 속마음은 트럼프를 지지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밖으로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이른바 쪽팔린 거죠. 왜냐면 트럼프가 기행을 하고 막말을 하고 워낙 생쇼를 하니까 이제 나는 여론조사 할 때는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면 왠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는 좀 진보적이고 여성이고 그런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다가 실제 투표장 가서는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샤이보스들이 혹은 샤이보스들은 아예 응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말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실제 행동은 가서 투표를 한 거죠. 이 샤이보스가 체계적으로 여론조사에 배제됐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왜곡된 거죠. 이 샤이보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인이고 남성이고 그 다음에 육체 노동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추정한 거죠. 이 샤이보스가 이 5개 주의 표를 바꿨다는 거는 여론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으면서 이 2016년 미국 대선의 판도가 바뀐 거죠. 그리고 올해는 2020년이죠. 2020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코로나 대응 때문에 미국 한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지켜봐야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샘플링이 중요하다. 모집단을 추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 크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 표집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확률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표집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랜덤 샘플링이라는 겁니다. 랜덤 샘플링. 랜덤 샘플링입니다. 즉 랜덤 샘플링, 즉 우리가 파퓰레이션 모집단이 있으면은 이게 샘플을 이제 하는 거 일부러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아까 했듯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러면 이것과 모집단의 특성과 샘플 특성이 거의 유사한 거죠. 이런 랜덤 샘플링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 무작위 추출입니다. 즉 이게 모집단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덜어내는 거죠. 그러면 원리적으로 가장 비슷하게 되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과. 그 다음에 또 확률 표집 하나는 층화표본 추출입니다. 즉 어떤 모집단을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이렇게 층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거 둘, 넷, 6개는 모두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6개 중에 다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이게 층화표본 추출입니다. 군집표본 추출은 뭐냐면은 무작위로 군집을 만듭니다. 이때는 여기는 요 군집들이 모두 성격이 동일했지만 여기는 뭐 파란 것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섞여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다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뽑히고 요것도 뽑히면서 전체적으로 모집단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 뽑힌다고 보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샘플링을 할 때
무작위로 하라는 겁니다. 무작위로 해야지 모집단의 성격과 동일한 것이 모집단의 성격과 동일한 샘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플이 모집단의 성격과 동일해야지 우리가 추론할 때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여론조사를 봤듯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샘플링, 표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여론조사의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샘플링을 갖고 모집단의 성격을 추론하는지, 인퍼런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서베이 할 때 또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이해만 하시면 되지 제가 오늘 설명한 걸 모른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대개는 저기 계신 선생님들은 30이나 혹은 40은 당연히 넘었겠죠.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아무 불편함이 없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걸 모른다고 해서 뭐 큰 인생에 불편함이 생기진 않겠죠. 하지만 이해한다면은 더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 좌절하실 필요 없고 오늘은 표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샘플링에 대해서. 그리고 샘플링은 이러한 논점들이 있더라.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오늘 4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연구 설계 중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실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